자, 이제 오늘서부터 물리화학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리, 무기, 분석, 이제 본강의들을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서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임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료를 갖다가 폭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꼭 나올 거 위주로 해서 거기에다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고 내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할 게 있으면 암기를 하고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게 좋은 성적을 갖다 얻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서 강의를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읽어도 출제자가 뭘 의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당연히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해만 가지고 시험을 풀 수는 없어요. 왜 못 푸느냐면 이해를 하면은 문제에서 출제자가 뭘 의도했는지 뭘 물어보는지는 캐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는 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중간중간 찍어주는 공식들이 있을 거예요. 요건 기억을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공식들은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나가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한 3월 달서부터 문제를 갖다가 푸는 과정이 병행이 될 거예요. 아주 조그만 강좌로. 그래서 지금 공부했었던 거를 갖다가 3월 달서부터 다시 물리화학이 문제풀이 강좌 비슷한 것이 시작이 되니까 지금 공부한 것들을 3월 달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과정을 가지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아마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체 수업이 진행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파트, 물리화학에서 당연히 제일 앞에 부분은 연력학이죠. 물리화학은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앞이 연력학, 두 번째가 양자역학, 맨 마지막이 반응속도론,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약간 물리화학에서 계륵 같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건 먹기도 뭐하고 버리기도 뭐하고 그런 과목이 이제 통계 연력학 파트가 한 2챕터 정도 있어요. 한 챕터죠. 이제 묶어서 한 챕터인데, 통계 연력학 파트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본강의 내에 포함을 시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중간에 한 번쯤 뭐 별도로 시간을 내서 그냥 특강 비슷하게 나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연력학 파트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연력학 파트는 연력학 파트의 제일 처음은 기체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 연력학이라고 얘기할 때 연력학을 액체나 고체에 대해서 다루게 되면은 너무 내용이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액체나 고체는 기체와 달리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죠.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분자 간 상호작용력이 작용하면 위치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죠.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는 개를 가지고 어떠한 상황을 묘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력학 문제는 항상 기체를 기준으로 해서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했을 때, 기체를 팽창시켰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엔트로피가 어떻게 되고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해나가요. 왜 그러냐? 바로 기체 상태일 때는 앞서서 얘기했었던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입자 간의 거리가 멀고 분자 간 상호작용력을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라는 부분을 거의 무시하고도 논리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체를 가지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파트의 제일 첫 부분은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물리화학에서 연력학 파트에서 기체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 기체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 기체들의 특성은 어떠하고 기체들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묘사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 컴마가 빠졌네. 온도, 압력, 부피, 몰수, 요게 나오죠. 자, 기체의 물리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기체의 상태죠. 기체의 상태를 갖다가 묘사를 할 때
그 기체의 상태를 묘사를 할 때 미시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있고 거시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시적으로 묘사한다. 미시적으로 묘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술을 해서 개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 그게 개에 대한 미시적인 서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학생들이 쫙 앉아 있어. 이 클래스에 대한 미시적인 서술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학생들의 현재 물리화학 성적은 얼마고, 유기화학 성적은 얼마고, 무기화학 성적은 어떻게 되고, 분석화학 성적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혹은 두 달 동안에 성적이 어떤 식으로 올라갔고 내려갔고를 갖다 그래프로 해가지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술을 해가지고 반 전체의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면 이건 미시적인 서술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반에 대한 거시적인 서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반 전체의 학생을 딱 놓고 난 다음에 이 반에서 물리화학 성적은 평균이 얼마고, 무기화학 성적은 평균이 얼마고, 무기화학 성적은 평균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이게 거시적인 서술이 되는 거예요. 개별적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반 전체를 하나의 개체로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반 전체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면은 그게 이제 거시적인 서술이 되는 거죠. 걔도 마찬가지예요. 기체에 대해서도 미시적인 서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현재 위치, 기체 분자 하나하나의 현재의 운동 에너지, 기체 분자 하나하나가 현재 위치에서 갖고 있는 운동량,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묘사를 한다면은 그것이 개에 대한 미시적인 서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기체나 혹은 액체, 고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떠한 개에서 거시적인 서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뭘 써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네 가지를 쓰면은 개에 대한 모든 거시적인 묘사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연력학에서 어떠한 개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몰수, 그 다음에 압력, 부피, 온도, 이 네 가지를 묘사를 하면 개의 모든 특성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NPVT를 개의 거시적인 물리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개의 거시적인 물리량을 가지고 개의 상황을 설명하면 그러한 것을 개의 물리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외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온도, 몰수, 압력, 부피, 온도 이외에 몇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그냥 추가로 더 설명을 좀 해봅시다. 원래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부가적으로도 몇 가지 설명을 해봅시다. 가끔 개의 질량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건 크리티컬한 물리 특성은 아니고 어쨌든 질량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질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제표준협회에서 킬로그램 원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요 정도의 질량을 가지면 이거 1kg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그 원기를 카피한 카피본을 각국의 표준연구소에 하나씩 보내주죠. 우리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kg이라는 것은 요만큼 된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관성의 원인이 되는, 그리고 중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갖다가 우리가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발생할 수 있고, 질량이 있기 때문에 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성과 중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전하는 뭡니까? 쿨럼의 상호작용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중력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질량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피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떠한 개가 혹은 어떠한 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3차원 공간의 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죠. 보통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곱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가로, 세로, 높이의 단위는 각각 표준 단위가 미터죠. 그러니까 부피의 표준 단위는 가로, 미터, 세로, 미터, 높이, 미터. 미터 3개 곱했으니까 미터의 3승이 부피의 표준 단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끔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에 대한 걸 갖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부피를 갖다가 서로 전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부피가 사이에 전환 관계를 본다면, 메타의 3승, 밀리리터, 리터, cc,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메타의 3승이
1000리터에 해당이 돼요. 당연히 리터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는 미터의 3승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터를 미터의 3승으로, 그 다음에 미터의 3승을 리터로 서로 상호 변환이 돼야 되니까 이 관계는 알아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리터는 1000 세제곱 센티미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미터의 3승은 센티미터의 3승의 10의 6승배에 해당이 되는 거고, 리터가 한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세제곱 센티미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를 하느냐? 요거를 1ml라고도 얘기를 하죠. 세제곱 센티미터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큐빅 센티미터. 그래서 cc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cc, 1ml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압력. 그 다음에 이제 압력하고 온도가 나와요. 압력하고 온도는 일단 단위 소개서부터 해봅시다. 압력하고 온도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정의하고 단위 소개를부터 해봅시다.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위 면적당 받는 심의 세기를 갖다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어떠한 그 판이 있는데 판을 위에서 눌러요. 그럼 판 전체가 받는 힘이 있겠죠. 그 판 전체가 받는 힘을 판의 면적으로 나누면 1제곱미터당 어떠한 판이 혹은 어떠한 벽면이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의 세기가 나오겠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받는 힘의 세기니까 우리가 힘의 단위가 뉴턴이죠. 어떠한 판이 받고 있는, 어떠한 벽면이 받고 있는 힘을 갖다가 판의 면적으로 나눠요. 면적의 단위는 메타의 제곱이죠. 그래서 뉴턴 퍼 메타의 제곱을 갖다가 우리가 힘의 국제 표준 단위 SI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근데 맨날 뉴턴 퍼 메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면은 이거 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1제곱미터당 1뉴턴 정도의 힘을 갖다 받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이 국제 표준 단위는 파스칼인데 우리가 연력학에서는 파스칼 단위보다는 실질적으로는 ATM이니 바니 하는 비국제 표준 단위를 훨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교과서에도 더 많이 써요. 그러면은 국제 표준 단위인 파스칼과 그 다음에 ATM 사이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봐야 되겠죠. 얼마가 되느냐? 그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기압이죠. atmospheric pressure 해가지고 1기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10만 1300 파스칼에 해당이 돼요. 굉장히 크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ATM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근데 1ATM 이거는 해수면에서 평균적인 지구상의 해수면에서의 평균적인 대기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나온 값인데 이 값이 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떨어지죠. 이게 지저분하게 떨어지니까 이 녀석을 갖다 조금 깔끔하게 하려고 ATM하고 크기는 비슷한데 파스칼 단위로 전환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단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1기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교를 해서 표현을 하면은, 1기압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인데, 이 완바는 1.빵빵빵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전환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게 유효 숫자 개념은 없는 겁니다. 1.빵빵빵빵빵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10만 파스칼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완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1ATM하고 1바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1ATM은 1.013 바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하고 ATM은 1% 내외의 차이만을 갖고 있는 굉장히 유사한 값이에요. 다만 ATM을 사용을 하게 되면 파스칼로 변환이 어렵고 바를 사용을 했을 때는 파스칼로의 변환이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요즘은 연력학 교과서가 예전에는 그 ATM을 많이 썼는데 점차 바로 변환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지만 사람 습관이 무섭고 바를 쓰나 ATM을 쓰나 교육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ATM을 훨씬 많이 써요. 그렇지만 교과서들은 최대한 바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문제나 그런 것들은 ATM 단위로 나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또 이 압력 쪽에는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단위들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ATM이나 파스칼만큼 많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요즘
그래도 아직까지 사용되는 단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하고 그거하고 유사한 토르라고 얘기하는, 토리첼리의 약자죠.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1ATM은 760 토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AT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60mm HG라고 얘기를 합니다. 0도씨에서. 지금 제가 토르를 얘기를 할 때는 온도에 대한 얘기를 안 했죠. 근데 1ATM을 760mm HG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제가 0도씨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미리미리 HG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마노미터, 요 밑에 나오는 마노미터라는 장치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하는데 수온 기둥의 높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압력을 갖다가 측정을 해요. 그거 어떻게 측정하고 마노미터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바로 요 밑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요런 마노미터를 이용해서 수온 기둥이 올라간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측정을 했더니만 1기압일 때가 수온 기둥의 높이가 760mm, 즉 76cm 올라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760mm 혹은 76cm의 수온 기둥이 1기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압력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예요. 자, 그런데 이 미리미리 HG라고 얘기하는 단위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 이건 그냥 여담 같은 거예요. 너무 목숨 걸고 듣지 마세요. 이 여담으로 이게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은 수온의 밀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한 30도, 40도씩 올라가는 여름날에는 수온의 밀도가 떨어지죠. 열팽창을 하니까. 수온의 밀도가 떨어지니까 1기압일 때 이게 780mm HG가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1기압이 몇 미리미리 HG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써먹기가 불편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단위가 뭐냐면 토르라고 얘기하는 단위예요. 즉 1토르는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760분의 1기압을 1토르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1기압은 760토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미리미리 HG와 비슷한 정도의 크기를 갖지만 온도에 의존하지 않는 단위로서 등장한 게 토르 혹은 토리첼리라고 얘기하는 단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압력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마노미터라고 얘기하는 장치예요. 아까 여기서 요걸 가지고 수온을 갖다가 이 안에다 집어넣고 압력을 측정하면 1기압일 때 수온 기둥이 760mm 정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마노미터를 가지고 압력을 측정할 때 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갖다가 의미를 하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놓느냐면은 이쪽을 진공 상태로 놓고 이쪽을 갖다가 대기에다가 노출을 시켜요. 그럼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꽉 채우게 되겠죠. 그러면 대기압하고 동일한 압력을 갖는 녀석이 여기를 갖다가 누르게 돼 있어요. 이쪽은 진공 상태니까 기압이 0기압이죠. 이쪽은 대기압에 노출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쪽을 누르는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쪽을 누르는 기체의 힘이 존재하죠. 힘의 차이 때문에 수온 기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이 수온 기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통해서 대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장치의 원리를 이제 공식으로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밑에 여기 유도가 되어 있는데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니까 어떠한 면적, 여기서는 어떤 면적이 될까? 요거죠. 수온 기둥에 보면은 요렇게 수온 기둥이니까 툭 잘라서 보면은 원형의 단면적이 나오겠죠. 그 단면적이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측정하니까 받은 힘의 세기를 이 단면적으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뭐죠? 단면적 1제곱미터당 공기로부터 받는 힘의 세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힘의 정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얘가 누르는 힘은 뭐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처음에 대기압에 노출되기 전에는 양쪽 수온 기둥의 높이가 동일했을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누름으로써 이쪽에서는 0기압이고 이쪽은 1기압만큼의 힘을 갖고 누르니까 힘의 차이 때문에 요건 아래로 내려가고 이건 위로 올라가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한쪽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양쪽에 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돼요. 수면의 높이 차이가 발생이 되면은 이쪽에 얘보다 눌린 쪽의 높이보다 더 높이 올라간 수온 기둥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아래쪽에 옆에 있는 면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는 면을 갖다가 자신의 질량을 이용을 해서 중력이죠. 질량이 받고 있는 중력을 이용해서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요 수온 기둥이 단면적을 누르는 심하고 공기가 단면적을 누르는 심, 즉 대기압이 단면적을 누르는 심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까지 이 수온 기둥이 올라가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대기가 이 밑면을 누르는 심은 곧 뭐하고 동일하다? 이쪽에 있는 수온 기둥이 요 밑면을 누르는 심하고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심을 우리가 뭘로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이 심은 대기가 수온 기둥의 단면적을 찍어 누르는 심이었어요. 그런데 대기가 수온 기둥의 단면적을 찍어 누르는 심은 무엇과 같다? 이쪽에 수온 기둥이 단면적을 누르는 심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수온 기둥은 뭘 가지고 단면적을 누르고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중력을 가지고 눌러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중력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F는 이퀄로 ma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mg, 여기서 g는 중력 가속도를 얘기를 해요. 요거는 대기압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추가 수온 기둥의 질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면적이 되겠죠. 자,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갖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온 기둥의 밀도예요. 보통 물리화학에서 로라고 표현하면 밀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갖다가 봅시다. 지금 이쪽에 추가로 올라간 수온 기둥이 있을 때 이 수온 기둥의 원의 단면적을 A라고 얘기하고 높이를 H라고 얘기하면 단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가서 A, H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A하고 A하고 이게 뭐예요? 힘을 받고 있는 수온 기둥의 단면적이죠. 분모 분자의 공통으로 나오니까 지워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로지 H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대기 압력을 무엇을 통해서? 수온 기둥의 높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0도씨에서 1기압에서 측정을 하게 되면 수온 기둥이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760mm 혹은 76cm까지 올라가고 그것을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온의 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수온 기둥의 높이를 가지고 표현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1기압을 미리미리 HG 단위로 표현했을 때 값이 증가하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토르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유도과정, 이건 유도과정은 한번 보라는 얘기고, 실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P는 이퀄로 로지 H라고 얘기하는 기본 공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낙 쉬운 공식이기 때문에 다들 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어쨌든 알면은 된 거고, 아직까지 암기 안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암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온도도 기체 혹은 개의 거시적인 특성을 묘사하는 가장 핵심적인 물리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온도는 그럼 뭐냐?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은 온도는 열의 이동의 원인이 되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항상 온도는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에너지의 전달 과정은 항상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뭐냐를 일상생활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건 온도가 높은 거고 차가운 건 온도가 낮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자라는 얘기예요. 온도는 뭘까를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이 온도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물리량을 우리가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온도 이퀄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이 숫자가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상승하면 온도도 상승하고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즉 온도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은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대표하는 척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면은 보통 그걸 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보통 온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설명이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질량 M인 입자가 있어요. 질량 M인 입자가 있는데 지금 이런 박스에 담겨 있고 박스의 길이는 L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단면적이 있어요. 한쪽 면적이 A예요. 이런 박스, 한쪽 면적이 A고 그 다음에 박스의 길이가 L인 이러한 박스 내에 질량 M인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 질량 M인 입자가 이제 이런 식의 운동 방향을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얘가 V라고 얘기하는 속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 V라고 얘기하는 것은 벡터량이죠. 벡터량이니까 이 녀석을 갖다가 분석을 하면은 세 개의 속도 성분으로 나눠주죠. Vx, Vz, Vy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 녀석이 V라는 운동 속도를 갖고 이때 각 V의 X축, Y축, Z축에 대한 벡터 성분은 Vx, Vy, Vz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녀석이 움직이다가 벽면에 꽝 하고 충돌을 하죠.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 얘가 벽에다가 뭘 가하죠? 힘을 가합니다. 이 기체들이 벽면에 가하는 힘이 결국은 기체의 대기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기체 입자들이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어떠한 벽면에 충돌하면 벽면에 힘을 가하게 되는데 아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가 압력이라고 얘기했었죠. 이와 같이 기체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이 대기압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러한 충돌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기체가 완전 탄성 충돌을 갖다가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기체가 완전 탄성 충돌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기체가 벽에 가서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이 기체가 벽면에 가서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 이 벽면에 대해서 수직한 속도 성분이 뭐죠? Vx죠. 그래서 이게 벽면에 가서 충돌하는 순간 Vy와 Vz는 변하지 않고 Vx는 어떻게 되죠? Vx는 원래의 속도에 Vx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 탄성 충돌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속도하고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는 반대인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기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하고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심서부터 이제 논의를 갖다가 하게 될 텐데 이게 기체가 벽면에 충돌을 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예요.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 그걸 갖다가 F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F는 이코르 MA죠. 그리고 A는 dT분의 dV라고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M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질량이고 질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충돌 전후에 변하지 않죠. 충돌 전의 질량과 충돌 후의 질량이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예요. 상수는 미분 기호의 바깥으로 언제나 들락날락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dT분의 dmv. mv가 뭡니까? 물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운동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충돌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충돌 전에는 Vx의 속도 성분이지만 충돌해서 돌아갈 때는 마이너스 Vx의 속도 성분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Vy와 Vz는 면에 평행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오로지 면에 수직한 Vx축 속도 성분만 충돌 과정에서 절대값은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뭘 갖다가 보게 될 거냐? 요 dm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을 갖다가 이게 헷갈리는데 P가 압력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운동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의 P는 운동량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자,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체 입자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이 변하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누어 놓으면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게 기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기체가 땅 충돌하는 순간 운동량이 얼마가 변하느냐? 처음에는 mvx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마이너스 mvx의 운동량을 갖게 되죠.
자, 아까 질량 그대로고 있고 속도 성분은 충돌 전에는 Vx, 충돌 후에는 마이너스 Vx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Vy하고 Vz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X축 방향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동시에 전체 운동량의 변화량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면은 2m Vx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델타 T. 델타 T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아무 변화 없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한번 충돌을 하죠. 한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델타 T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충돌 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델타 T고 충돌 간에 걸린 시간은 델타 T니까 그 델타 P를 델타 T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한번 충돌하고 다음번 충돌까지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평균적인 평균적인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델타 T를 계산해 봅시다. 지금 이 녀석이 충돌 직후에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Vx의 속도로 이동을 하죠. 이쪽에서 다시 충돌해서 돌아올 때는 다시 Vx의 속도 성분으로 이동을 해요. 속도는 하나는 Vx고 하나는 마이너스 Vx지만 속력으로 따졌을 때는 둘 다 Vx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죠? 2L만큼의 거리를 이동을 했죠. 2L이라는 거리를 얼마의 속력으로? Vx라는 속력으로 이동을 했어요. 따라서 충돌 간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느냐면 2L분의 Vx분의 2L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각각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까? 이 델타 P는 여기에다가, 이 델타 T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한 번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음번 충돌할 때까지 기체 입자가 평균적으로 벽면에 가했었던 그 시간 사이에 평균적으로 벽면에 가했었던 힘의 세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유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2m Vx고 이게 Vx분의 2L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2 지워지니까 L분의 m Vx의 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이 돼요. 이거 왜 했을까? 자,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압력 때문에 그래요. 압력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P는 압력입니다.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의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세기를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힘의 세기를 기체 입자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를 기체의 그 벽면에 표면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이건 라지 F예요. 저기서 유도한 건 스몰 F고, 스몰 F는 기체 입자가 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라지 F는 기체 입자 전체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를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N에 NA에다가 F를 써서 표현을 갖다가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F파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자, 요건 뭐냐면 N은 몰수를 얘기하고 NA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다 배웠겠지만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에서 아보가드로 숫자를 얘기를 하죠. 아보가드로 숫자에다가 그 용기 내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를 곱하면 용기 내에 있는 기체 입자의 총수를 하나, 두 개, 세는 개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 기체 입자의 개수에다가 F바를 곱했어요. 왜 F바냐? 이 여기서 얘기하는 F는 기체 입자 하나가 벽면에 충돌할 때 가하는 힘의 세기예요. 근데 문제는 저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가 다 똑같은 속도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할 때 그냥 F가 아니라 기체 입자 하나하나들이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의 평균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위에 반은 평균을 얘기하죠. 그래서 기체 입자 하나하나가 벽면에 가하는 힘의 세기 F바에다가 기체 입자의 총수를 곱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을 받는 단면적의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기체 입자 하나가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하는 압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 봅시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걸 표현하면 A에다가 N 아보가드로 숫자 하고 난 다음에 요 F바 요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봤었던 게 요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로 표현하면 L에 m Vx의 제곱의 평균. 지금 제가 여기에서 평균이었기 때문에 여기다도 평균을 갖다 씌워놔야 되겠죠. 질량에는 평균이란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체 입자가 질량이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은 모든 기체 입자의 질량이 다 똑같으니까 요건 그냥 상수가 되죠. 그래서 평균 개념이 적용이 안 되고 Vx의 제곱에만 평균 개념을 쓴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할 거예요. 뭘 갖다가 정리를 할 거냐면 이 녀석이 3분의 1에다가 A, L에다가 N에 NA에다가 M, V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거 V의 제곱의 평균하고 Vx의 제곱의 평균하고 차이점은 뭐죠? Vx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력의 X축 성분의 제곱의 평균값을 얘기를 해요. V의 제곱의 평균은 속력의 제곱의 평균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속도의 X축 성분값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속력 자체의 속도 자체의 제곱값의 평균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체 입자가 움직일 때 기체 입자의 X축 방향의 속도 성분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식의 완성도 면에서 상당히 미진해요. 당연히 평균 속력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정상이지, 그 속도 성분 중에서 특별히 X축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것의 평균값을 내는 것은 식의 완성도 측면에서 상당히 미진하죠. 그래서 요거를 X축 방향의 속도 성분 대신에 평균 속력의 제곱으로 바꿔놓은 게 이 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가 들어갔죠? 3분의 1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거 왜 들어갔을까? 자, 보세요. 요게 들어가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V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V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Vx의 제곱의 평균 플러스 Vy의 제곱의 평균 플러스 Vz의 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벡터의 정의에 의하면 R의 제곱은 이코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벡터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Vx의 제곱의 평균은 이코로 Vy의 제곱의 평균 플러스 Vz의 제곱의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이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아닌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여기다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선풍기를 틀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여기 있으면은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가는 것처럼 느끼면서 상쾌해지죠? 지금은 춥겠지만 여하간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뭡니까? 선풍기를 틀어놓음으로써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기체 입자들이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죠. 마구잡이로 운동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좀 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원하다라고 느끼고 바람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죠. 선풍기 같은 걸 틀어놨을 때는 X축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도 움직이지만 특정한 한 방향으로 좀 더 빠른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반항의 평균 속도가 더 커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닫혀있는 정적인 공간 내에서는 어떠죠? 바람이 안 불죠. 바람이 안 분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체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체 입자들이 움직이긴 하나 X축 방향으로든 Y축 방향으로든 Z축 방향으로든 다 동일한 평균 속도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정적이다라고 느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저 안에는 선풍기 안 틀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세축 방향의 속도 성분이 전부 똑같은 거예요. 평균값을. 각각의 속력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평균 냈을 때의 값은 다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어떤 녀석은 이쪽 방향으로 더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 중에 어떤 녀석은 저쪽 방향으로 더 빨리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평균을 냈을 때는 평균값들은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죠? 3Vx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Vx의 제곱은 3분의 1 V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압력, 대기압의 미시적인 표현이에요. 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체 입자가 벽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가한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따라서 그 대기압은 미시적인 특성,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질량, 속도 이런 것들과 이와 같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온도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온도가 운동에너지의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게 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A하고 L을 곱해요. 단면적에다가 저 박스의 길이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박스에 부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부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정리하면 PV는 이코로 3분의 1의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상기체를 갖다가 가정을 해봅시다. 이상기체를 가정을 한다면 이상기체는 PV는 이코로 NRT를 만족을 시키죠. 따라서 얘하고 얘는 어떠하다? 서로 1대1 대응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둘을 비교를 하면은 NRT는 이코로 어떻게 되느냐? 3분의 1의 N의 NA에다가 MV의 제곱의 평균에 해당이 되더라. 좌변, 우변, N 지워지죠. 그 다음에 여기 기체상수 R이 있는데 기체상수 R은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하다 보면, 그리고 학교 다니는 과정에서 물리화학을 할 때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상수 하나가 뭐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얘기해서 KB 혹은 K라고 나타내는 거 있죠. 이 볼츠만 상수의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배수만큼을 해준 게 뭐냐면 기체 상수예요. 즉, 그 볼츠만 상수의 볼츠만 상수를 1몰배 뻥튀기를 하게 되면 그게 뭐가 나오냐면 바로 기체 상수 R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R은 이코르 KNA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넘버 아보가드를 지워줘요. 그러면 KT는 이코르 3분의 1의 MV의 제곱의 평균이죠. 자, 여러분들 요걸 봅시다. 2분의 1 MV의 제곱의 평균은 뭐죠? 바로 평균 운동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EK, 키네틱 에너지에서 평균 운동 에너지를 EK로 많이 표현하고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EP로 얘기를 하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면 MV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평균 운동 에너지의 2배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에다가 EK 바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2분의 3 KT다. 즉, 평균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어떤 대응 관계를 갖는다? 1대1 대응 관계를 갖게 되더라. 즉,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균 운동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척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온도가 높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다? 개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온도가 낮다라는 얘기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손을 댔는데 뜨거 느껴. 그 무슨 얘기예요? 그 개를 구성하고 있는, 그 판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에 있는 감각세포가 뜨겁다라고 느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어디다가 손을 댔는데 차갑게 느껴져. 그 얘기는 바로 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손을 댄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나의 감각세포가 차갑다라고 느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는 본질적으로 뭐를 의미한다? 평균 운동 에너지의 높낮이를 표현하는 척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유도를 해봤는데, 유도 과정은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네,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지, 딸딸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저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대신 뭐는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억을 해야 돼요. EK는 이코르 2분의 3 KT. 어디서? 지금 우리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상기체를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EK바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로 표현이 돼서 평균 운동 에너지와 온도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건 이상기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 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갖는 척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온도의 단위가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설명하기도 뭐하죠. 온도, 섭씨 온도, 절대 온도 두 가지 있는데 물리 공식이나 화학 공식에는 전부 뭘 집어넣는다? 절대 온도를 집어넣어야 된다. 절대 온도는 어떻게 주어진다? 섭씨 온도하고 1도와 1도씨의 간격은 동일하면서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갖다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는데 거기를 절대 영도의 기준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섭씨 온도에다가 273.15라는 값을 갖다가 더해주게 되면 항상 절대 온도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는 1도와 1도씨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다. 다만 0도의 기준이 다르다. 일기압화에서 물이 오는 온도를 0도로 잡으면 그건 섭씨 온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의 부피를 온도를 낮추게 되면 이상기체의 부피가 수축이 되는데 그 이상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를 제로 포인트로 잡은 것을 절대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담 같은 얘기인데 절대 온도 0K엔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도달해요. 왜 못 도달하냐면 이상기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0K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기체는 0K 이전에 액체나 고체 상태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부피가 0이 되는 게 불가능해요. 기체의 부피가. 그래서 실제 기체는 도달할 수 없는 온도예요. 오로지 이상 기체만이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온도가
마이너스 273.15도씨예요. 혹은 절대온도 0K죠. 한마디로 절대온도 0K는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가 아니라 우주에서 상상 가능한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즉 상상 속으로도 이거보다 낮은 온도는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연력학 제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연력학 제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연력학이 제형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 중에서 1, 2법칙은 시험 문제 대박으로 나오는 파트고, 3법칙은 대충 스치듯이 지나가고, 0법칙은 있는 둥 안 모르는 둥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는 법칙이죠. 그렇지만 이런 법칙이 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나 당연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0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개 A하고 개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고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으면 A와 C는 당연히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일단 일종의 3단 논리를 적용시킨 것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기에 열적 평형 상태라고 나오죠. 열적 평형 상태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알짜 열의 출입량이 없는 상태를 열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짜 열의 출입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들 아까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열이 전달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 온도의 차이가 있으면은 반드시 뭐의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죠? 열의 알짜 이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항상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한다. 열이라고 얘기하는 물리량은 항상 높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적 평형 상태는 그 바로 열의 이동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열의 이동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의 온도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A와 B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A와 B의 온도는 같다라는 얘기예요. B와 C가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B와 C는 온도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A하고 C는 온도가 같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연력학 제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아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있다라는 사실만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가가지고 나중에 선생님 돼서 학교 갔는데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 연력학 제3법칙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막 그런 게 어딨어 하고 푹 줘박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게 있다라는 사실은 알아두세요. 이제 콕 줘박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거죠. 세상에 연력학 제3법칙이 어딨어? 난 제일 제2법칙밖에 못 들어봤어. 0법칙이라는 게 어딨어? 이러면 이제 곤란하다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개의 미시적인 개의 거시적인 성질은 무엇을 가지고 설명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온도, 압력, 그 다음에 부피, 그 다음에 몰수, 이 네 가지가 있으면 개의 거시적인 특성은 모두 다 설명이 가능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떠한 개든지 그 네 가지 성질만 얘기를 하면 그 개가 어떤 것인지 머리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한 개의 거시적인 성질 말고 이제는 미시적인 성질로 넘어가서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합시다. 심, 에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났죠. 1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잠깐 쉴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달리지 말고 조금씩 쉬어가면서 합시다.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수업을 갖다가 하도록 할게요.